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한 것이었죠. 자, 윤 대통령 경제 위기와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자, 김치찌개에 소주 넣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자, 여야의 만찬 제안도 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고요. 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만찬 불발 책임을 야당 탓으로 언론 플레이했다. 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임박한 점에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 경제적 관심은 이 루나와 테라라는 코인에 대폭락에 쏠려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 가치가 증발하고 다수 피해자가 나온 건 사실인데, 자, 창업자는 잘못을 시인을 했고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 경제는 심리다, 경제의 기반은 신뢰다 하는 원리에서 불확실성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진단하고 해결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 지방선거는 2주 남았습니다. 코인 발행한다는 공약도 많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자, 오늘 2부 10분 인터뷰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13일 금요일이었죠. 여론오락관 코너에서 언급된 인천시장 선거 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유정복 후보와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아니었고요. 뉴스더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0일과 11일 인천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임을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과 함께 다음에는 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취임식이 있었고요.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어떤 이야기가 언급됐나요? 네, 오늘이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요. 네. 추경 얘기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추경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 4천억 규모의 이 추경안 이걸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지금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가 지금 위기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초당적인 협력입니다. 네. 이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 총동원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울러 이 지금 한국의 안보 현실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하는 문제, 또 핵실험 준비하는 정황 이런 걸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안보 플랫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 참여 가능성도 처음으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이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인력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민생을 위한 이제 추경이 핵심이긴 한데 이 지난주 취임사에 이어서 취임사는 이제 우리가 자유가 뭐 35번 언급됐다.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했죠.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대통령이 구상하는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국회에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넥타이 색깔부터 네. 박수의 횟수라든가 이모저모 화제가 된 게 많은데 임 작가님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을 받았나요?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연설에서 이제 가장 좀 강조를 한 건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연설문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10번 언급을 했고 네. 위기가 9번 언급했으니까 경제가 위기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민, 그다음에 개혁, 뭐 협력 이런 순서로 지금 단어가 많이 좀 언급이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 얘기의 맥락을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은 민주당의 당색인 이제 파란색에 좀 가까운 옅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윤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등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장과 퇴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정의당 의원들에게 이제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도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의원들 이런 순서로 이 악수를 나눈 걸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야당에 좀 협조를 구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소하게는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국회의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게 되면 양쪽에 다 인사를 하게 돼 있죠. 네네. 일단은 의원들한테 인사하고 그 뒤에는 이제 국회의장한테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단상에 처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지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서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병석 의장이 의장한테도 인사하십시오라고 이제 가벼운 지적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시정연설. 원래는 이제 이 추경안 시정연설은 총리가 하는 게 보통 관리인데 총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가게 된 상황이고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18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네. 박수가 18번 터져 나왔다 그래서 1분마다 한 번 박수를 받았으면 꽤 호응이 좋았던 시정연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연설하고 이런 걸 보면 야당에서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야유를 보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 야유도 안 나왔고 또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바라보는 예우는 또 민주당도 다 했군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민주당 의원들 서 있는 통로로 들어가서 국회 들어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표정도 다 밝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연설이 뭐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의원들하고 인사하는데 20분 넘게 좀 소요가 됐어요. 그만큼 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장 퇴장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소감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거 우리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아가는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라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의를 지키면 국민들은 또 흐뭇해하죠. 그런데 또 싸움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원래 이제 대통령의 제안은 시정연설하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찬합시다. 근데 또 이야기도 뭐 이 김치찌개 소주 소박하게 곁들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하는 거였는데 요게 좀 야당이 불발시킨 거 아니냐. 근데 야당은 또 발끈했는데 이거 임 작가님. 네.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건 이제 청와대 발로 이런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전화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허위 사실로 언론 플레이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 소통 자세, 협치 정신이냐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뭐 그랬더니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러 차례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제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다. 근데 실패했다는 거고요. 시도는 했는데 통화는 안 됐다. 그렇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안 되길래 이제 원내대표 부속실에 이제 전화 연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는 제대로 연락이 안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모임을 갖자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충분히 지금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원내대표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당대표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2명 쪽에도 네네. 이제 연락을 따로 취했다고 하니까 이 사안을 두고는 어쨌든 양쪽 다 아예 이제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고 어떤 식의 모임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건 아니니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여야가 일종의 이제 영수회담이나 혹은 이제 지도부 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풀어보려고 했으면 굳이 이런 식의 이제 갑론을박이나 진실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었나? 이게 애초에 이제 이 모임의 의도 자체가 결국은 뭐 대치 상황을 좀 풀어보자,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제 추진을 한 걸 텐데 이게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정쟁거리로 소모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한 거는 뭐 우리가 거절했다고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실은 나름 열심히 연락했는데 통화는 안 됐고 여러 경로로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더라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만나서 논의를 할 때 뭐 이를테면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뭔가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주고받을 점들을 이제 내놓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김치찌개에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거는 뭐 형식상으로 보면은 사실 정치적 사안들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친목을 다지는 쪽이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갈비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뭐 윤재순 비서관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뭐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한 것이고 여야 간에 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의 기간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인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기까지 몇 차례 고비마다 뭐 이준석 당대표라든가 갑자기 뭐 치맥 회동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 먹고 나면 분위기 좀 좋아지고 그러고 나면 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않을까 하는 또 선후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 시정연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에 환담이 있었어요.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 차담회 같은 형식으로.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3당 대표회동 이걸 격의 없이 하자는 윤 대통령 제안이 있었는데도 그 회동이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러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동 자체는 회동으로 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협치를 좀 하자, 이렇게 강조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에피소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약 일주일. 지난주 화요일이 취임식이었으니까 뭐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된 거죠. 주말 사이에는 또 뭐 쇼핑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민감하게 또 이제 비판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게감 있는 중요한 걸 보면, 조금 전에 임 작가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돼지갈비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다. 지난주에는 김성회 비서관의 자진 사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명,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 출신인데 이 성인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파장이 크다. 자, 이 박 기자님,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이 성비위 관련 과거 징계 2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96년, 2012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에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윤 비서관을 EDPS,
영문으로 EDPS라고 칭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음담패설의 약자를 EDPS라고 그래요? 처음 불렀죠. 들어봤습니다. EDPS가 뭐 한글로 음담패설의 약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뭐 여직원에게 뭐 X어깨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수시로 있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폭언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찰 서기관 시절 후배 직원에게 어떤 비하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윤 비서관이 마지못해 사과했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시입니다. 시. 네. 우리 문학 시 소설의 시. 그렇습니다. 윤 비서관이 2002년 문학세계 신인 문학상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 시집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보면 전동차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신체 접촉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좀 문제들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 윤재순 시집 표현은 국민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임 작가님 이거 뭐 사과로 되는 겁니까? 좀 문제가 더 큽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표현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사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사과의 거리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퇴하거나 해임할 거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민주당의 이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오늘 이제 아침에도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해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성폭력 전과라는 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징계성의 인사 조치를 과거에 이제 2차례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아무런 그 언급이 없는 거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에 본인이 이제 과거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인사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제 박 전 위원장의 지금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사에 대한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좀 불거지고 있어서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보도를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인사 조치를 좀 권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단칼에 잘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해임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해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논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뭐 윤석열 라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복심 이렇게 불렸다는 이야기도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여야의 차이는 사과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임이냐 아니냐는 이제 여야가 명백하게 경계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 12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 따뜻한 날씨까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5월의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전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목천 부근에서도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인데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평택 부근 에서 서해대교까지 역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둔내 하이패스 나들목에서부터 막히고요. 청주 영덕간고속도로는 영덕 방향입니다. 청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원성 나들목부터 6km
10km 구간 혼잡한 상황이라서요.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지난주 대통령실의 김성회 비서관의 자진 사태에 이어서 이번 주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문제점들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짚어봤는데요. 지금 또 민주당이 심각하죠. 이미 이 공동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사과까지 했고 제명을 의결했는데, 자,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이 성비위에 지금 네. 거론되고 있는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이 네. 오늘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물론 일부 의원들이 박 의원의 제명 이전에 이 성비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박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긴 했지만, 다만 이에 대해 이제 의총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박 의원의 입장을 다른 의원이 확인해 주는 수준에서 네.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의석이 현재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의 제명 결정은 끝나는 거냐,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 기구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네. 결정되면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성비위 사실을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제명은 받아들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당과 저에게 이제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명은 받아들이겠지만 성비위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퉈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본인에 대한 징계를 네. 수긍하지 않을 텐데, 임 작가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명 자체가 이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논란이 당내에서 커질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더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명안을 받아들이긴 한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이제 박정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준비를 거의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아마 이제 제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박완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윤리특위에서 의원직과 관련된 그 이제 징계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무소속 의원인 거죠. 그렇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명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징계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이미 민주당 윤미향 의원,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이나 국민의힘 출신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제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박완주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결론이 나올 때쯤에는 총선이 다 돼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을 끄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이제 고발하라는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박완주 의원 입장에서는 더더욱 본인이 뭔가 사실관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 이게 2차 가해가 우려돼서 자세한 상황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릴 수 없다. 그렇죠.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 뭔지도 모르는데, 대중들은 그렇죠. 뭔지 모르잖아요. 나 별일 없었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일이에요.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래서 사과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네네. 불만 표출이 좀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피해자의 이제 개인적 결정이 이제 결부돼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의원직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를 통해서 박탈되거나 제명된 적은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직 의원도 보지만 법정에서 이제 징역 그렇죠. 집행유예 받고 공직선거법 그러면 이제 박탈되는 거죠. 네, 이게 또 법정까지 가야 되는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본인들은 이실직고하지 않는지.
다음 이슈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도 오미크론이 좀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하루에 뭐 2만 명대 확진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이 지금 유증상자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다.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15일 이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발열자를 보면 어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39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육박을 했고요. 예. 사망자도 8명 발생했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누적 사망자는 50명에 달하는 거고 지금 뭐 소식통에 따르면은 확진 의심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 이거 질타하면서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특별 명령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군이 투입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약품 사재기, 또 불법 유통 이런 부정적 현상들을 법적으로 감시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질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의료 체계나 아니면 어떤 관리 체계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매일매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질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가운데 과연 근데 이제 북한의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 대목이 많아요. 네. 임 작가님. 자, 먼저 우리는 뭐 하루 확진 몇 명,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 몇 명. 근데 북한이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은 확진이라는 표현이 없고 유증상자 또는 유열자, 열이 나는 사람 이런 그렇죠. 표현을 좀 쓰길래 네. 그럼 이게 이제 검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분한 PCR 검사 장비가 없다. 네. 는 게 이제 제일 좀 큰 문제입니다. 신속항원 키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지금 이제 북한에서 밝힌 바로도 이게 이제 오미크론,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보이는데 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면 그나마 유증상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무증상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확산시키는 걸로 이미 우리도 밝혀져 있지 무증상 않습니까? 감염자가 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해도 이미 40여만 명이 유증상 상태인데 무증상 상태로의 확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일단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네네네.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장 시찰을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보고 있는 걸 보면 이 파란색 그 의료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 착용하고 네네, 있는 덴탈 거예요. 마스크?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KF80이나 KF94 같은 아니잖아요. 네, 그 보호력이 훨씬 높은 이제 마스크가 아니고 심지어 국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이제 단순 덴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정도면 네네. 마스크를 비롯한 어떤 기본적인 의약품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백신 접종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0명이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이제 확산이 많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위중증이나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네, 것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도 백신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안 받았거든요. 지금 뭐 중국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산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때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굉장히 심각한 이 유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평양발 변이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감염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새로운 변이가 네네, 출현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국제사회의 구호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네네.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의약품 사재기를 질타했다. 군의 의약품의 공급을 지시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의약품은 백신과 치료제인데 북한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을 하면 네. 이 의약품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능이 있겠는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꿀을 얘기하는 북한 꿀. 방송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 효과 없는데 좀 걱정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식의 이제 민간 따뜻한 요법 같은 물에 것들. 꿀을 풀어서 마신다. 이거 우리가 네, 목 네. 아플 때 그냥 하는 민간 처방이고요. 버드나무 잎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자, 북한의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희가 2부 10분 인터뷰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지금 지방선거가 2주 남았다. 이 5월 중순이니까 그렇죠. 6월 1일인데 달력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부터 사전투표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전투표가 2주도 안 남은 거예요. 항상 사실은, 사전투표 네. 이틀이 금토에 있으니까 6월 1일보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벤치 신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게 양당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네. 열차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이른바 쭉뻗 논란.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이제 벤치로 옮겨왔다. 벤치? 네, 벤치. 저희가 공원 가서 앉을 수 있는 네네네. 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옮겨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이재명 후보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다른 후보들과 함께 운동화를 신은 채 벤치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데서 이제 대중들을 보고 얘기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고 벤치는 앉는 곳이지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장 후보부터 더불어 주르륵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벤치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이 공중도덕에 어긋난다. 사과하라.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바로 공지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후보의 연설 이후 물티슈나 장갑 이런 것들 이용해서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 닦았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그러니까 관계자가 그 앞으로 가는 또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올렸어요. 네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 왜곡한 이 대표야말로 사과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라운드가 또 2라운드?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SNS에 이렇게 사진을 이 대표가 올렸더니 댓글이 댓글 중에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지만 그중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벤치에 올라간 사진이 거의 또 댓글로 올라왔어요. 사진이. 상대편을 비판했더니 우리 편도 그랬더라.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결국 어젯밤에 사과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사과가 없었고 김은혜 후보가 사과를 해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부메랑이라고 부르죠. 네, 적절치 않다는 국민의 말씀 전적으로 수용한다. 네. 사과문을 올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작년 12월에 부산 진구 서면 하트 조형물 위에 선 사진이 또 소환이 됐어요. 하트 조형물. 예, 그러니까 조형물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보니까 서 있는 거죠. 이 대표랑 윤 후보가. 그런데 평소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형물을 올려놓는 단이 있는데 단 그 앞에 벤치처럼 쓰는데 앉을 수 있는데 거기 또 올라간 사진이 댓글에 또 소환이 돼가지고 이거 뭐냐 이 대표야말로 사과하라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야, 이건 뒤져보면 어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도 좀 자유롭게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딘가 올라가니까.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현장 연설이라는 게 어쨌든 소리가 좀 멀리 가게 하려면 좀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게 얼굴도 보이게 하고. 그렇죠. 이제 당연한 거라서 현장 연설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유탄을 맞은 거는 엉뚱하게 이제 김은혜 후보가 된 셈이라서 사실 이게 그렇게 건강한 정치적 논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네가 했니, 우리는 안 했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정치적 논점이 있거나 이게 여야 간의 의견이 갈려서 뭔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지금 말꼬리를 잡는 형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유세차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대선 때 유세차도 불법이 많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 단상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테라루나 사태도 있는데 이건 내일 이후에 또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321님. 쓰디 쓴 소주도 누구랑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달게 느껴지기도 하는 법이죠. 부디 삶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 그리고 대통령 모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신청합니다. 이건 좀 실연곡인데.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잊어버린 전화를 붙잡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맹물에 조약돌을 삶아 먹더라도 제멋에 산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아무 재미도 없어 보이지만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인데요. 남보기에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남이 시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멋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도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이죠. 격에 맞지 않게 이런 도포를 입고 진흙투성이인 논에 들어가 일을 해도 자기가 좋아서 하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사람은 저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도포란 표현이 들어가는 속담 가운데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도포 입고 논 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썰다는 어떤 것을 잘라내거나 토막이 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농업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썰이다의 준말입니다. 썰이다는 썰애질을 한다는 뜻이고요. 썰애로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일을 썰애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포 입고 논 썰기는 너무 야단스럽게 차려서 격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첫 투표의 순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새롭지. 군인이었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볼펜 꼬다리에 직접 이렇게 빨간 잉크를 찍을 때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던졌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투표하세요? 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평등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신의 설렘 가득한 한 표. 마음을 담아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는 가끔 구름이 끼면서 늦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부산이 23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 26도, 순천이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깨끗한 하늘 사이로 볕이 무척 강하게 내려오겠습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의 자외선이 높음 단계, 그 밖에 전국엔 매우 높음 단계로 내리쬐겠습니다. 내일부턴 25도를 웃도는 낮 기온에 주말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로 오늘보다 4도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엔 서울, 광주 26도, 대전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따뜻해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함이 감도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질 전망이라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남부와 충청, 전남 내륙, 또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 측에 방역 협력을 조속히 제의할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누적 발열자 수는 121만 3천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50명입니다.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안착기 진입 시점을 오는 20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안착기 전환 시점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내년도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32만 4천 원 오른 10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 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가라고 주장해왔던 북한의 방역 상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늘고 있고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지역을 봉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국회 외통위 소속이기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북한의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뭐 김정은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들 코로나 상황임에도 직접 빈소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우선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요. 네. 김일성 가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김일성의 사촌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 김정은 한테는 고모 할머니의 남편과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은 백두혈통이라고 하고 김정은 전에는 만경대 가문이라고 했는데 만경대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대대적인 빈소를 찾고 장례를 치른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뭐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이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처음 인정했고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다. 건국 이래 대동란이다. 그게 굉장히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인 거죠. 위기에 대한. 예, 당연하죠.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표현한 것처럼 건국 이래 이런 대동란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거는 거의 매일 북한의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 통보라고 우리 말하면 언론 보도문을 매일과 같이 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북한이 생긴 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망자 수까지 발표하면서 상황 수습에 나선 거는 이례적이고 네. 대단히 지금 북한 언론들 보도를 보면 대단히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아, 당황해하는 모습이 느껴지신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따르면 누적 발열 환자,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혈자, 또 유증상자
121만여 명 누적입니다. 사망자 예. 수는 50명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지금 발열자 가운데 64만 8천 명은 완쾌, 56만 4천여 명은 치료 중. 자, 그러면 이게 집계의 정확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만 북한 예. 의료 시스템이 이 상황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감당할 수 없고요. 이게 우리가 북한의 발표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자라고 합니다. 확진자라고 안 하고. 네. 그리고 북한 TV와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 사진 자료를 보면 우리처럼 코에 액체를 취취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를 못하고 네네. 그야말로 발열 체크만 합니다. 아. 이것은 지금 정말 심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도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북한 스스로가 네네. 대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라는 표현을 못 쓰고 발열자라는 표현을 유혈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유혈자인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사망자 수도 북한은 지금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라고 확정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지역 우리 약국에서 팔고 있는 간단한 진단 키트조차도 북한에는 없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직 이제 열이 나느냐 안 나느냐만 보고 있으니 PCR 검사처럼 정확한 검사는 아예 없고 또 이제 우리가 2줄 검사하는 신속 이 진단 키트도 없다. 그럼 지금 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통제 불능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완전히 불능 통계죠. 그래서 북한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우리처럼 전국에 곳곳에 이렇게 보건소, 검사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집계되고 있는 숫자가 이 정도니 아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고 북한 자체도 도대체 몇 명이 확진됐는지 이 통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든 혹은 뭐 국제사회, 유엔이나 뭐 세계보건기구 의료적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내부 상황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마스크 같은 물품이라든가 백신 보관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동시에 백신을 맞을 만한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에 이실직고 했습니다. 약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시 비축해 놓은 약품을 풀겠다. 이거는 전쟁용 약품을 풀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주민들 앞에서 선언했고 김정은이가 어제 직접 약국에 나갔거든요. 네. 나가서 현재 지금 약이 적다는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지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 회의에서는 북한의 검찰서장, 우리로 말하면 대검찰청 청장과 같거든요. 네네. 이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왜 질책했느냐. 약이 없으니 북한에서도 지금 사재기, 그다음에 장마당에서 불법 유통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서장을 어제 당회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이 모든 걸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매우 당황하고 네네.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새 북한 언론들 보면 뭐 너무 지금 바쁘니까 버드나무를 다려 먹으라 뭘 하다 지금 매우 21세기에는 우리가 듣어보지 못한 그런 비과학적인 대중요법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서 의약품을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는 내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백신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치료제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시용 비상의약품을 푼다. 그럼 이게 우리로 친다면은 뭐 진통제나 해열제 이런 정도 수준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열이 올라간다 해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는 비루스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기체에 부담을 준다. 항생제 과다 복용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하면서 해열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열제도 부족하니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열이 있으면 일단 손도 자주 씻고 소금물로 코도 세척하고 이런 뭐 창문도 자주 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몬과 비타민C가 있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 이러면서 지금
네, 이런 비과학적인 그런 예.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위생, 보건 철저히 해라. 뭐 우리도 손 씻기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먹어라. 이런 정도 수준이다. 예, 그거죠. 네. 예,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통제불능 상황이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간부들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력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자력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면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적어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란 말이 네.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따라 배우라 이렇게거든요. 김정은은. 네네. 예, 이건 북한의 체제에서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면하면 중국처럼 철저히 지역 간 봉쇄를 하고 지금 가족 및 단위별 격폐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해당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외부로 전파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걸로 일단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제로도 이 세계 이제 보건 전문가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예. 따라 하겠다. 자, 우리나라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요. 북한의 확진자 100만, 사망자 10만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봉쇄 같은 거라면 지금 농사 활동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역 간 단위당 격폐 조치를 강화해라 이겁니다. 격폐 조치. 네. 예. 그러니까 해당 농장에 사람들이 지원 인력이 나갔는데 그 단위에서 발열자가 없다면 모내기는 해라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단위별로. 예. 네, 지금 발열자가 없으면은 계속 일을 하고 발열자가 있으면 그 지역을 봉쇄하고. 예. 발열자가 나오면 퇴근도 못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량 사정도 안 좋고 경제가 뭐 최악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걱정이 커졌는데 북한 이거 봉쇄 조치 이후에 예. 어떻게 될 건가 식량 공급 상황 등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요. 지난 예. 목요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올해 들어와서만 16번째 도발이었는데 태연이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가 지금 엄청 대동난이니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부 결석형이 강하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와 또 외부 세계는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닥쳐왔다고 해서 북한을 절대 얕보지 말아라. 우리는 네. 정상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대내외 메시지다. 자, 예. 그러면 이제 태 의원님 지금 이제 집권당 여당 의원 되셨습니다. 예. 새 정부의 이 첫 도발에 대한 대응 좀 적절했나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이제 건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즉시에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지난 시기에 쓰던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이건 탄도미사일이라고 예.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렇게 즉시에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르면 뭐 이달 중에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됐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대동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새 정부와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 어떻게 보세요? 핵실험 감행할까요? 북한은 7차 핵실험은 할 겁니다. 단 그 시기가 네. 정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네. 그러나 일단 코로나 위기를 수습하면 북한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수차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거기서 핵심은 핵무기 사용화 네. 전술 핵 발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는 꼭 갈 겁니다. 그 길로는 꼭 간다. 다만 이제 당장 이번 주 후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아니라 코로나도 좀 수습하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안보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것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 북한이 이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인도적 지원의 제안을 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이 문제에서 북한이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네. 우리는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네네.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중국한테 달려 있습니다. 중국한테. 벌써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선발대가 북한의 요구에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바라는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다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까지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죠. 네. 그러나 중국이 제공하는 이런 지원 물자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두 번째로서는 국제기구로 다가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든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든 만일 그것도 안 된다면 지어 중국과 공동으로 하는 협력이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북한의 지원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미 임명은 됐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고려하면 어떨까? 이걸 이제 태 의원님 질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다음 주에 또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보도가 있다 보니까 현실화될 가능성 그리고 그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현실화된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은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스펙트럼을 얼마나 크게 넓게 정하고 있는지 네네. 그런 게 정말 사회적 대통합, 협치의 모습으로 남북관계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네. 직전 대통령이었던 또 북한에 많이 다녔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네. 반드시 현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한번 고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였다. 그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폭이 폭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상당히 많은 또 전향적인 답변들이 권 장관으로부터 나와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태 의원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인데요. 야, 드디어 최지봉 교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희 시대를 부르짖었지만 지난 2주간 자꾸 다른 파트너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짜증이 나셨었어요. 드디어 오늘 노영희 변호사 피오나 공주가 복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셨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로 법정. 네, 재판 때문에. 네, 본업 때문에 네. 재판 지방도 다니시고. 자,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 랩의 탄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피오나 공주가 없으니까 좀 의기소침하셨는데 오늘 기운을 내주시고요. 드디어. 네. 자, 3주 만에 완전체 주간 이슈 먼데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일부를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일부를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초당적 협력, 협치 이걸 강조했어요. 의회주의도 나왔고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치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취임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추경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추경 예산이 통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야당의 의견이나 지금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면 실제 말씀은 협치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협치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뭐 오늘 뭐 시정연설 가운데 야당이 뭐 반대를 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 이런 건 없었어요. 다 존중하고 박수치고 뭐 함께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새 정부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협치와 조금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취임사 때는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언급됐다. 이게 이제 주목받았는데 왜 그때는 통합이 빠졌느냐 그랬었는데 뭐 그건 너무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오늘 협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 변호사님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의회에 와서 연설하시는데 의회 협조 구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이런 너무 얘기가.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다행이다. 네.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요. 참 지난번 정권 때의 야당의 모습하고 너무 대비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요. 네네. 외면하고 마스크 쓰고 막 X자 표시하고 노트북에다가 또 막 표시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 안 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너무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든 소통이든 전부 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참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게만 혹은 여당에게만 무슨 협치니 뭐 이런 거 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여당이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의 있는 쪽이 잘하는 거다. 이기는 거다. 성숙한 게 좋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은 뭐 추경 협조를 당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추경안이라는 게 결국 코로나19의 민생 자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도 여기에 반대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금액에 대한 민주당은 더 주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금액만 조정되면 조만간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이제 주자는 것이고 다만 세출 조정 문제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좀 이제 언론에 좀 부각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국방 예산을 좀 많이 깎았어요.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를 중요시하고 국방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방비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증액이 됐었잖아요. 가장 많이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추경인데 국방비 예산을 많은 부분 삭감했다. 안보나 이런 뭐 특히 이제 북한의 그 핵개발 이런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언론이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 그래서 불효불급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을 빼내서 그걸로 이제 추경을 하는 건데 국방비를 그렇게 삭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병대 장교 출신이신 최 교수님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초과세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국채 발행 없이 어쨌든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번 정부는 네. 기재부가 완전히 마술 주머니 아니에요? 마법사들 아니에요? 기재부가 마법의 주머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늘려도 상관이 없지 않나? 갑자기 이런 생각까지 들 추경을 정도예요. 늘려도 상관없다. 예, 아니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네네. 기재부의 행동을 보면 저는 너무 깜짝 네. 놀라서 이번에 뭐 추경을 통과시키는 건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이나 힘든 예.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제 해줘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걸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재부가 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없던 돈이 어디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작년 6월 달에도 한번 61조가 갑자기 뻥 맞아요. 하고 초과 세수라 그러면서 나타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놓고도 올해 2월 달에는 돈 모자란다고 국채 발행해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네. 겨우 16조 늘리고 11조를 초과세수 국채를 발행해 놓고 4월 달에 2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 4월 달에는 또 좀 있다가 우리 8조 남았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기재부가 너무 황당무계한데 이번을 통해서 이 기재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가 공무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정부를 길들이는 방식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여당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와 야가 협조해서 이 기재부 문제는 좀 해결을 철저하게. 하고 이 추경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 마법의 주머니가 있는 게 전혀 좋은 게 아니다. 그럼요. 사실 뭐 초과 세수든 아니면은 뭐 예상 가능한 세수든 세수라는 게 국민 세금인데. 특히 이번에 그 기재부 착관 들어가신 분 2월 달에 절대 돈 없다고 난리치던 그분이에요. 그분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이 추경안 논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이제 첫 회동을 제안했다고 해요. 여야 지도부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김치찌개, 소주 뭐 이런 메뉴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거절하고 다른 일정을 잡던 중에 언론에 전해졌다. 근데 문제는 영수회담일 수 있는데 이걸 야당이 거부했다? 미뤘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게 이렇게 곤혹스럽다? 껄끄럽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원내대표하고 얘기해 보거나 이거 전혀 일정 확인해 본 것도 없고요. 제 생각은 껄끄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있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보고 채택이 안 됐는데 막 강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론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참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뭐 그럼 거기서 웃으면 지난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웃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지지자들한테. 근데 그 뭐 소주잔 기울이면서 예를 들면 거기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왜냐하면 야당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쓱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대화하고 뭐 얘기 그러면 또 그러고 나면 여야 협치가 됐다. 근데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에 동의할 수 없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도 이게 연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는 기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덜썩 가서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타당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여당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제일 이제 꼬여 있는 게 그 대목인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근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 쭉 저희가 인터뷰해 보면 부적격이다.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딜은 없다. 거래는 없다. 각각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기류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언제 표결할 거냐, 통과냐, 부결이냐. 자, 이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까 질문하신 거 관련해가지고요. 추경안 논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민주당에 회동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되게 잘못한 것처럼 언론이 계속 말을 하고 아까 최영일 앵커도 좀 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 발목 잡기나 뭐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그렇게 역공을 하고 있죠. 되게 부적절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회동은 공식적인 제한이 있어야지. 소주나 한잔하면서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무슨 뭐 동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이 되게 복잡스러운데 예의를 갖춰서 처음에는 했쓰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안하면 무조건 그러면 안 받으면 그 안 받는 사람이 바본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냥 인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인준 안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끝까지 그래도 고집 부리실 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는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추경호 그 부총리가 지금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전부 다 막 제청하고 있어요. 네, 권한대. 그거 되게 위헌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 위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위헌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그럼 장관에서 쫓겨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헌재로 가겠죠. 근데 헌재 재판소는 전부 다 정치적인 곳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다 바뀌어요.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되면 이 자기를 임명해 준 그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직무 대행을 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밖에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재청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고 위헌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 전국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러면서 온갖 시끄럽고 이상한 일은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행정적인 능력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회전문 인사하고 사적 기업하고 연결된 부분 그 부분만 문제였다면 그 부분이 깨끗하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인준을 그냥 빨리 시켜주고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고 대신에 부적격하다고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열과성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 보죠. 지금 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시켜 주자라는 또 민주당 내부 일부의 또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정성호 의원도 총리는 또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희가 인터뷰해 보면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각 인선뿐 아니고 확대해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대통령실 비서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요직 인선에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보도들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식의 검수완판이냐 검찰 천하통일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요.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확연합니까? 지금 공직기강, 법률비서관, 예산 관련, 부속실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고 법무부 장차관도 지금 검찰 출신이잖아요. 총무비서관도 그렇고. 네, 총무,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행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 출신도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이 탈검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검찰하고 거의 검찰 출신이 다 앉아 있으면 검찰과 법무부가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법무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무 행정에는 교정 업무도 있고 그 안에 법 관련된 부분도 많은데 검찰 출신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공직기강은 그렇다고 쳐요. 법률도 그렇고 뭐 인사 예산 부속실까지도 검찰 출신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검찰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실 기획관, 뭐 비서관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검찰을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검찰에서 계속 일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뭐 라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등용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지 내가 잘 아는 사람만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게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주요 요직에 들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화가 검찰 문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 검찰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끝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도 문제가 되죠. 다양하지 않고 그분들은 사실은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분들로 다 그냥 온갖 사방팔방을 다 만들어 놓고서 그 요새 안에 쏙 들어가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검찰 중에서도 내 측근들만 기용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수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찰 내에서 또 신망도 없고 그랬겠지만은 그때 계속해서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식구들만 챙긴다는 거였어요. 친윤들만. 그래서 소위 반윤들이나 비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큼 배격을 하고 그분들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 식구, 내 측근들만 챙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 이번에 인사안 나온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완벽한 친윤들이거든요. 이노공 법무차관 뭐 20년이면 전부가 다 그래요. 전부가. 그러면 보세요. 게다가 그분들의 문제점은 그분들 다 문제 없어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내 사람이니까 무조건 쓴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너무 다룰 이야기가 또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일단 지방선거. 자, 이재명 후보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또 김은혜 후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벤치 신발 논란이 불거져서 이재명 후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를 듣고 오죠. 그 신발 신고 올라간 그 부분은 이제 워낙 뭐 바로 다 닫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고 제가 주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그냥 거기는 워낙 좁아가지고 좁아서 이제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다 도로 닫고 철저하게 뭐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건 다 빼고 나쁜 것만 주로 이제 자직기에서 뭐 음해를 하도 하니까 그런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중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께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끔씩 그 눈에 띄는 게 원래 이상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아닌데 혹시 사람이 개 밉다고 물면 뉴스가 되잖아, 그죠? 네, 자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신발 신고 벤치에 올라가다니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사과하라. 근데 알고 보니 김은혜 후보도 똑같은 이제 모습으로 한 게 확인돼서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먼저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참 묘한 부메랑이다. 자,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쭉뻗 논란 기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선거가 치열할수록 이렇게 작은 요소 하나하나 사진의 한 장면 가지고도 이제 서로 비판이 막 치열하게 오가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윤석 대표가 이재명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럼 본인의 당의 후보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당의 후보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 돼서 서로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한쪽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폭발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게 별거 아닌 실수라고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려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나온 그 인터뷰에서 쭉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건 보도 안 하고 나쁜 건 짝입기 해서 부풀린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봐온 것 같고. 자, 이재명 후보가 또 본인을 향한 이른바 개딸 지지세. 젊은 여성층들이 지지를 하죠. 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 출마를 측근들이 말렸다라고 또 인정한 대목도 있어서 지금 이 고문이 직접 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입장이 좀 복잡해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세력이 별로 없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다른 본인하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개파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많이 이제 반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하나로 완벽하게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도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마저도 만약에 본인이
주춤주춤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면 사실 이제 본인은 새가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의원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에서 뭔가 한 적이 없었어요. 중앙 정치 없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매우 절박해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본인을 지지하기 위해 들어온 세력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내부에서 힘써주는 그 소수의 세력들이라든가 이분들을 그래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그래서 한번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럴 수밖에 없고 그것에 호응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다. 그리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불가피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 이재명 효과 이번 지방선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다? 왜냐하면 판 자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기 전만 해도 더 불리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선거판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여당이 되는 그러니까 여당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잘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할 수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튼 출마를 하면서 판이 좀 커졌고 한 판이 한번 흔들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 어쨌든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그 후보가 다시 나와서 그 뭐랄까 서운함이나 응어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결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좋은 성과가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최대의 격전지는 수도권이다. 그중에서도 최대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에서는 김은혜, 안철수 러닝메이트 효과, 박남춘, 이재명 러닝메이트 효과가 날까 안 날까? 뭐 전국 선거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워낙 김동연 대 김은혜 팽팽하다 보니까 강용석 효과가 있을까? 근데 같은 변호사시니까 참 요즘에는 특이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만 강용석, 김은혜 단일화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되겠죠. 된다. 강용석 후보는 본인이 끝까지 완주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뿐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여러 가지 위해서 측면에서 쑤셔가지고 본인은 막 들불처럼 뭔가 새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실리를 끝까지 챙긴 다음에 그만두겠죠. 근데 그만두려면 명분을 얻어야 되고 본인의 지지세가 많다는 걸 확인시켜 놓은 다음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합치잖아요. 김은혜 후보의 표하고 자기의 표를. 단일화. 저는 그게 시너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의 표는 사실은 안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가진 안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안티들이 많아요. 물론 충성표가 되게 많지만. 그래서 그게 원하는 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최대한 얻을 건 얻어내고 여기서 싹 빠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끝까지 나아가겠죠. 치고 빠지는 플레이다. 머리도 좋고 참 난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평가까지 주셨습니다. 자, 최 교수님.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나 김근식 실장, 전 실장이죠. 입장을 보면 이거 안 된다.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은혜 후보 1, 2%가 절박하긴 하죠. 팽팽하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일화 지금 강용석 후보가 얘기한 단일화는 당명 빼고 이름만 가지고 여론조사 2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단일화는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갈 거냐 이건 이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 본인이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 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복당을 해서 총선에 나가거나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내야 돼 답을.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관계가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그만두고 나온다. 그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이준석 패는 이미 판정 패한 거 아니에요? 판정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로든 뭐로든 뭐 이면으로 하든 본인이 복당된다고 하는 보장이 될 때 본인이 그만두고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지금의 이 그 후보로서의 등록한 부분들을. 자, 복잡한 이면의 정치가 있네요.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어느 정도 맞는지 다음 주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주간 이슈 먼데이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as,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죠. 오늘도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이 미국에서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총기 소지가 이 자유인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많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향한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한인 미용실에서 흑인 남성에 의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발생해서 여성 3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14일 오후 2시 30분쯤에는 미국 뉴욕주 북부 슈퍼마켓에서 군복과 방탄복, 헬멧을 착용한 18세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론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심지어 헬멧에 비디오 카메라를 부착해서 범죄 현장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범행 직후에 스스로를 파시스트, 백인 우월주의자, 반유대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백인인 미국인들이 유색인종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180페이지에 달하는 성명을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글 안에는 이 해당 지역을 총기 난사 지역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 가장 높은 흑인 비율을 가진 곳이다. 그리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무죄를 받을 리는 없겠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총기를 난사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그걸 생중계해놓고 무죄일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이 난 파시스트 백인 우월주의자고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충격받은 건 18살이에요. 18살. 그 무슨 이데올로기, 주의나 신념을 갖기에는 아직 청소년과 이제 청년, 성인의 경계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자, 다른 인종을 향한 증오 범죄가 최근 들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없습니까? 이거 미국 연방정부하고 대부분의 주가 이 증오 범죄를 다루는 법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지라든지 그 적용되는 비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미국의 첫 흑인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증오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런 사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날 이 참사 현장인 버팔로를 방문해서 증오 범죄와 총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로 인정이 되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피해자들은 이건 명백한 증오범죄다라고 주장을 해도 경찰과 수사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처벌을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렇게 증오범죄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경찰이 뭐 증오범죄에 특화된 조직도 없고 이와 관련한 교육도 부족한 데다가 인종이나 국적,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증오가 범행 동기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증오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인들이나 또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취약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 무엇보다 청소년 교육이 폭력 예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혐오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
오히려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조장해서 표를 얻는데 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우에는 뭐 대놓고 증오범죄라고 제 생각에는 범인이 다 얘기를 토로해버려서 이거 증오범죄 아니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일단 증오범죄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연히 총기 규제 얘기 나오고 젊은 학생들이 총기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증오범죄 얘기는 하고 총기 규제 얘기가 쏙 들어간 걸 보면 아주 총기협회 로비가 상당히 먹히고 있나 봐요. 그럼요. 그 미국에서 제1의 로비 단체가 총기협회잖아요. 네. 재정이 가장 빵빵한 곳이고요. 총기를 이거를 이제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요새는 안 나와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 벌어지면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서 나도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역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총기가 도움이 됐다는 보도는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지금 근절할 수 없는 증오범죄인데 미국 사회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교육 캠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핀란드 나토에 가입한다. 네. 이게 조만간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그러니까 나토가 계속해서 러시아 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이것도 네네.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맞겠다. 예. 근데 정작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간 중립국의 지위를 지켜오던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네. 역풍이 불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가 12일 핀란드 안보 강화를 위해 지체 없이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15일에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핀란드 나토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찬성 여론이 20%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6%의 응답자가 나토 가입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1340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1939년부터 40년까지 겨울 전쟁에서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영토의 약 10%를 핀란드가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맹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핀란드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이상 그 방식의 우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국가를 막 침공하니까 중립국으로 괜찮아 하던 나라들도 오히려 놀라서 그렇죠. 보호장치가 필요해 이렇게 된 역풍을 불러온 건데 자,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또 다른 주변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고 당연히 러시아는 반발을 세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나토의 동진을 불허하겠다면서 발트 3국 등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이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북방 함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네. 1814년부터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유지해온 스웨덴도 16일 날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핀란드 대통령이 17일쯤 스웨덴을 국빈 방문해서 나토 동시 가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현재 30곳인 회원국이 32곳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나토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최근에 이 북극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북극 노선의 어떤 항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 북극해 해안선의 5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극 이사회라고 해서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이 8개 나라가 이 북극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나토 동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무기 공급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과 또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서방 국가의 제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러시아하고 나토가 한판 붙자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토의 규모는 커지고 나토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러시아는 이제 으르렁거리는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국인데 맞아요. 이게 막혔는데 지금 인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밀 수출량이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세계 밀 공급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비롯해서 가공품인 빵, 라면까지 줄줄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는 사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밀 생산국이지만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곡물 시장에서 밀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3일 밤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즉각적으로 밀 수출을 금지시킨 겁니다. 단 13일 이전에 취소 불능 신호장이 개설됐다거나 인도 중앙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 요청 등에 따라서 허가한 경우는 밀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했어요? 일단은 폭염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생산 유통업자들이 이게 수출 쪽으로 주로 눈을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는데 밀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정부가 아무래도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니까 통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유가 수출 금지된 것과 똑같은 이유네요. 네네. 참 세계가 난립니다. 계속 지켜볼 문제가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분 8336-8834-3343 4248-7109-2775님입니다. 편의점 상품권 알뜰하게 잘 쓰시고요.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